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오늘 보는 작품은 김춘수의 강호입니다. 현대시 9강에 수록되는 작품이고요. 이미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작품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실 시간 20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반복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작품에서 특히 문학 작품에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세모한 아니아니를 기준으로 종결어미가 좀 바뀐대요. 서술어가 바뀝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녹색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하고 이 지점 네, 이렇게 지금 종결어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니아니를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하는 지점이에요. 앞에서는 의문, 물음을 던짐으로써 대상을 찾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고, 뒤에서는 이제 대상이 없는, 즉 부재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정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서술어의 변화, 종결어미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때 시에서는 두 가지를 활용하잖아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서술어를 활용하죠. 정서를 표현하는, 즉 정서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서술어를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게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걸 문학적 형상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학적 형상화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낼 때 보통 우리가 자연물이나 또는 소재를 감각을 활용합니다. 일단 제가 체크한 부분 보시면 이게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토를 드러낼 때 서술어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이 말은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존재, 지금은 부존재. 그러니 이 구절에서 지금 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의 부재. 어디로 갔나? 그러니 이 어디로 갔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의 자취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대상을 찾고 있다, 즉 그리움이다. 됐습니까? 그럼 그리움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대상을 찾는다는 얘기는 지금 대상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대상의 아내의 죽음, 이 작품이 이제 죽음을 다루는 작품이니까 인정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다.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를 갔나? 여기 밥상에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연물과 감각이 나오면 그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건데, 지금 밥상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 감각 다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밥상은 차려놓고, 즉 밥상은 있는 거죠. 얘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대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는 감각 자연물과 존재하지 않는 대상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대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대상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조금 더 보고 한꺼번에 정리하죠. 그 다음
넙치 지짐이 맵싸한 내음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넙치 지짐이는 반찬일 텐데 그 뒤에 맵싸한 내음새가 됐어요. 맵싸한 냄새라고 하는 거 지금 후각적 감각입니다. 그리고 넙치 지짐이는 반찬 역시 그 밥상에 해당하는 자연물 감각이죠. 시각적 감각이고요. 코를 맵싸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밥상과 대상의 부존재 간의 대조를 했다면 지금 이 구절에서는 넙치 지짐이의 맵싸한 내음새와 대상의 부존재를 역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요거 선생님이 체크를 안 했네요.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지금 그러면 뭐는 있는 겁니까? 내 목소리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내 목소리는 뭐죠? 청각입니다. 그럼 청각적인 소리는 남아 있는데 대상은 뭐다? 부존재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밥상 그리고 냄새 그 다음에 내 목소리 얘들은 모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반면 내가 찾고 있는 안에는 부존재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대조를 통해서 부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나? 옆구리 담개가 다시 도졌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옆구리 담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옆구리 담개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담괴라고 하는 게 밑에 단어풀이에도 나오지만 이게 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아픈 것 때문에 몇 번 없어진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재 자체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번 부재는 이전의 부재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부존재, 즉 부재가 있었는데 현재의 부재와 그리고 과거의 부재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옆구리 단계가 다시 도졌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도졌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도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번 도지는 과정에서 역시 부존재, 즉 부재 상황이 반복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여러 번 부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재는 영원한 부재가 아니었었어요. 일시적 부재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부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의 부재는 심상치 않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전의 상황을 뭐 했어요? 부정하는 그 단어죠.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 구절 아니와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 이전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재의 상황 인식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전과는 다른 인식.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이 구절 체크해 놓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다시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연물 감각은 나오면 뭐라고요? 정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비가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도 그렇고 그리고 비도 그렇고 모두 뭐죠? 자연물 감각이죠. 이렇게 자연물 감각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어둠과 비가 화자의 현재 정서를 나타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이 안의 부재잖아요. 그리고 이 부재는 이전의 일시적 부재와 다른 영원한 부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비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화자의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눈물을 의미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게 캄캄함, 암흑이잖아요. 왜 화자가 암흑이냐? 화자가 암흑인 이유는 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의 부재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의 부재에 대한 일종의 막막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별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별을 해보시면 이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로 사랑하다가 이별을 하잖아요.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암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둠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할 때 이 밖이라는 단어에 또 한번 주목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아내가 영원한 부재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밖을 보는데 그럼 밖이란 얘기는 아내가 어디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까? 밖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화자가 아내가 있을 곳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얘기는 이런 거네요. 지금 화자는 기본적인 인식이 두 가지의 인식을 갖는 거죠. 하나는 안과 또 하나는 밖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안은 누가 있는 겁니까? 화자가 있는 거죠. 그럼 밖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과 밖의 구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곳과 아내가 있는 곳의 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 맥락상 아내가 죽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밖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의 세계. 내가 있는 곳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삶의 세계. 즉 이승과 저승의 공간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좀 가볼까요? 그럼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화자가 바라보는 어디의 세계가 되는 겁니까? 밖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둠은 또 하나의 의미, 바로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조금 더 가서 하죠. 나는 풀이 죽는다. 그래서 나는 풀이 죽는 거예요. 내가 풀이 죽는 건 밖을 봤던 혹시나 해서 밖을 봤는데 그 밖은 아내가 있을 법한 곳인데 그곳은 어둠과 같은 절망의 공간입니다.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죽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풀이 죽는다.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예, 빛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지금 여기 지금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내가 있는 거고요. 나는 안에 있는 거고 아내는 밖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내리느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비라고 하는 건 안과 밖을 구분해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탄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계. 조금 더 확장하면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죠? 한편 내리는 빗줄기는 화자가 흘리는 뭐하고도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눈물하고도 연결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는 건 빛발이 밖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밖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아내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내는 뭐 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없음, 즉 영원한 이별을 알려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예, 마지막 도치가 쓰였습니다. 도치를 통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제 아내의 죽음, 영원한 이별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치가 쓰임으로써 원래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서술어를 앞으로 뺐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없다고 점점점 이렇게 남기니까 뭐가 남는 겁니까? 여운이 남는 거죠. 그럼 여운은 여기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이별이 계속된다는 얘기고요. 이별의 지속, 즉 만날 수 없다를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오는 화자의 아쉬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 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 시 아니아니를 중심으로 시상이 바뀌면서 정서가 바뀌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특히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걷는 그 이렇게 표시한 거하고 위에 녹색으로 표시한 거 종결 어미를 잘 보세요. 간나는 과거 시제 선어물 어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니 밑으로 보시면 전부 다 보다, 온다, 기웃거린다, 죽는다. 뭐예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선어머러미가 사용된 서술어와 현재 시제 선어머러미가 사용된 그 서술어의 즉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화자의 인식 변화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 뒷부분에 전부 현재 시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후반부에 현재 시제를 통해서 이별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현장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또는 뭐 죽음의 상황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